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거머쥔 명문 클럽 아약스. 그들은 과거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이었던 대회에서 무려 4차례나 정상에 올랐고 유럽 축구 역사상 트래블을 이룬 9개의 클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영광이었을 뿐 2000년대 중반 이후 아약스는 명문 클럽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2010년 9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던 날 아약스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여지없이 무기력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저마다 슬픔과 체념 그리고 해탈이라는 감정 속에 빠져 있었지만 클럽의 전설인 요한 크루이프는 달랐죠. 더 이상 아약스의 몰락을 두고 볼 수 없던 그는 칼럼을 통해 분노를 쏟아냈고 그 순간 클럽엔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아약스가 아니다. 칼럼 속 크루이프는 단호했습니다. 축구에 무지한 구단위 사회가 반드시 교체돼야 하며 아약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직 선수들이 이 사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죠. 그리고 이 칼럼은 아약스 팬들 사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홈 경기마다 전반 14분이 되면 관중석에서는 그의 생각을 지지하는 응원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1년 초 구단은 팬들의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결국 어쩔 수 없이 크루이프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몰락한 클럽을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 벨벳 혁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무너져가던 클럽에서 무엇을 바로잡으려 했을까요? 바로 아약스의 정체성, 유소년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는 애매한 1군 선수들을 영입하는 걸 멈추고 아카데미에서 특급 재능을 배출해내는 클럽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로 인해 크루이프는 자신과 뜻을 함께할 인물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중심엔 용킨드 그리고 용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루이프의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기록했고 그렇게 벨벳 혁명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죠. 우선 크루이프가 그려낸 계획은 4가지 핵심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약스의 공격적인 철학을 유지하는 매력적인 축구를 할 것, 1군 선수단의 절반은 유소년 시스템을 거친 선수들로 구성화돼 유럽 상위 8개 팀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갖출 것, 유소년 자원보다 확실히 더 뛰어난 선수만 영입할 것, 모두가 함께 일하며 끊임없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환경을 만들 것, 또한 크루이프의 토탈 풋볼을 코치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8가지 원칙도 제시했죠. 수비 시에는 경기장을 좁게 압축할 것, 공을 빼앗기면 즉시 압박할 것, 측면으로 벌리기 전에 먼저 전진 패스를 시도할 것,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것, 제3의 선수를 이용해 공격 전개, 1대1 상황을 만들어낼 것, 한 포지션에 갇히지 않는 유연한 역할 수행, 그리고 전방 압박까지. 그렇게 이 원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손보기 시작한 건 바로 아카데미 코치들의 급여였습니다. 당시 클럽은 전통적으로 높은 연령대를 맡은 지도자들이 낮은 연령대의 지도자들보다 3배 정도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차등 지급은 오히려 성과 중심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코치들은 오직 승리를 통해 자신이 좋은 코치라는 걸 증명해야 했고 당장의 결과를 만드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코치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카데미 안에 있는 슈퍼 재능을 성장시키는 일이지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에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집단은 단 하나, 오직 1군뿐이었습니다. 유소년 경기는 어디까지나 훈련의 연장선이었고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로 인해 그들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구조를 깨버렸고 모든 연령대의 코치들이 같은 급여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코치들을 한 연령대에 고정하지 않고 8주마다 팀을 바꾸도록 지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12세 이하 팀 코치는 8주 뒤 9세 이하 팀으로 이동하고 9세 이하 팀 코치는 12세 이하 팀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특정 포지션 출신 코치의 편향이나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화였죠. 즉, 한 코치의 시선이 아닌 여러 관점 속에서 재능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기존의 아카데미는 팀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이제는 선수 한 명이 중심이 되어 각 선수는 저마다의 개인 발전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뒤 그것들을 개인 지도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하지만 혁명은 언제나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급진적인 개편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구단 이사회 내부에는 애초에 크루이프의 합류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많았죠. 그로 인해 이사회는 크루이프의 철학과 반대에 서 있는 인물을 신임 단장으로 앉히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인물은 바로 파날이었습니다. 사전 통보조차 없이 그를 선임하려 했다는 사실에 크루이프는 격분했고, 구단의 향후 방향성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죠. 그리고 2012년 2월, 수개월 동안 이어진 내전 끝에 법원은 파날의 선임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판결하며 결국 크루이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많은 마찰 중 하나였을 뿐, 매일같이 반대파와 맞서 싸우고 또 설득하며 자신들의 구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2015년 말 결국 이 혁명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구상은 점차 외면되기 시작했고, 그 계획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5년 10월에 크루이프가 패한 판정을 받은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조력자들을 보호해줄 수 없었죠.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점점 무시당하는 현실 속에서 크루이프는 결국 자문 역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그를 따라 혁명에 참여했던 십수명의 인물들 또한 하나둘 클럽을 떠나며 벨벳 혁명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혁명가들은 더 이상 클럽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수년간 심어놓은 씨앗은 여전히 땅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벨벳 혁명이 있었던 그 수년간 그라운드 위에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10-11시즌을 맞아 클럽은 7년 만에 리그 우승을 되찾았고, 그것도 모자라 4시즌 연속으로 LADBC 정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13-14시즌을 끝으로 아쉽게도 클럽은 다시 트로피와 멀어지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크루이프가 심은 씨앗은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기엔 많이 이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씨앗은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죠. 18-19 시즌을 맞이한 아약스는 예전과는 정말 많은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아카데미를 소홀히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살려 특급 재능을 서서히 배출해내기 시작했죠. 2018 골든보이에 선정된 더리우트를 시작으로 마즈라위, 판더비크, 그리고 도용과 오나나 등 이 어린 선수들은 곧 유럽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5일, 이날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과거 9년 전 이곳에서의 무기력한 패배가 벨벳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만큼 아약스 팬들에게 이 원정 경기는 유난히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더군다나 아약스는 홈에서 치러진 1차전에서 1-2로 패배했기에 더 큰 부담을 안고 경기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운명은 평균 연령 24세의 어린 선수단에 달려있었죠. 그리고 90분 후 결과는 놀랍게도 아약스의 4-1 승리. 선발 라인업의 절반이 아카데미 출신으로 구성된 클럽은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당당히 맞섰고 결국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벨벳 혁명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냈죠. 더 나아가 8강에서 만난 유벤투스마저 꺾으며 4강에 진출했고 13-14 시즌 이후 우승과 거리가 멀어졌던 클럽은 어느새 트래블이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문턱 앞에서 상대팀인 토트넘이 암스테르담에 기적을 썼고 그렇게 아약스의 챔피언스리그 여정은 아쉽게 멈춰서고 말았죠. 비록 트래블은 이루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아약스에게는 이미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클럽은 오랜만에 KMVB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리그에서도 마지막까지 이어진 치열한 경쟁 끝에 정상에 오르며 더블을 이뤄냈죠. 그렇게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한 건 오래전 그들이 심어두었던 씨앗, 그리고 마침내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약스를 떠났던 크루이프의 조력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프로젝트의 중심을 담당했던 용크는 아약스에서 혁명을 같이 했던 스태프들을 모아 팀 용크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약스가 레알 마드리드를 무너뜨렸던 시기에 팀 용크도 또 하나의 도전을 앞두고 있었죠. FC 볼렌담은 네덜란드 오촌 마을에 있는 축구 클럽으로 2009년 이후론 1부 리그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8-19 시즌엔 2부 리그에서 16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죠. 그렇게 그들의 축구는 매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팬들의 관심 역시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9년 여름 클럽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 용크를 감독으로 선임했고 아약스에서 벨벳 혁명을 함께했던 스태프들까지 불러들이며 재건을 꿈꿨죠. 팀 용크의 계획은 3년짜리였습니다. 처음 2년은 클럽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 다시 말해 아약스에서 했던 것처럼 숨은 재능을 찾아내고 키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3년차의 목표는 단 하나, 1부 리그 승격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2019년 4월 팀 용크는 이곳에 부임하기 전 볼렌담의 U19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닌 센터백 한 명을 발견했죠. 용크는 곧바로 구단 관계자에게 그 선수에 대해 물어봤고 돌아오는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저 선수는 센터백 5옵션에 불과하고 실력이 좋지 않아 이미 다른 팀을 알아보라고 말해둔 상태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팀 용크는 6월 정식 부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그 유소년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고 이 선수의 이름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센터백 미키 반더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약스 아카데미에서 지도하던 방식으로 그를 훈련시켰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이처럼 팀 용크는 2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도 아카데미 유망주를 배출했고 또 클럽에 필요한 재능을 찾아다녔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매력적인 축구와 공격적인 축구를 몸에 익히게 만들었고 그렇게 팬들을 다시 경기장으로 찾아오게끔 노력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속의 시간인 3년차 21-22 시즌 팀 용크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시즌을 풀어나갔고 그 결과 클럽은 13년 만에 마침내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이제 네덜란드를 넘어 점점 더 해외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르웨이의 북부클럽 보드에글림트 역시 크루이프의 철학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한때 1부 리그에도 속하지 못했던 클럽이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와 아이디어를 배우고 적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공격적인 축구와 과감한 유소년 기용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유로파리그 4강까지 오를 정도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지배적인 팀으로 올라섰죠. 물론 크루이프의 머릿속에서 출발한 이 방식 그리고 팀 용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 방식은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아카데미 시스템 가운데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방식을 배우고 싶고 필요로 하는 클럽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비록 그들의 혁명은 일찌감치 끝났을지 몰라도 이처럼 크루이프의 유산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